예, 사실은 이 발표를 하기 전에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이 발표하는 날인데 이게 좀 어디까지 먹힐 수 있을까 이걸 좀 고민해 봤거든요. 근데 사실은 지난주에 제 아는 지인 교수가 여기서 뭐 탄광 지역의 차후 문제 뭐 이런 걸 발표를 하셨대요. 그리고 저한테 굉장히 부럽다 그러더라고요. 뭐가 부럽냐 했더니 아니 이렇게 국제적이고 훌륭하고 멋있는 얘기를 해서 얼마나 좋겠냐. 그래서 아니 그 탄광이 사실은 더 핵심적이고 실체적인 건데 얘는 얘기해봐야 이게 뜬구름 잡기 같은 얘기를 해서 뭐 그것도 대단할 거 없겠냐 했더니 그래도 멋지 되는 거예요 이게 뭐 큰 걸 해야 좋다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갈등에 좀 썼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한테 좀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 당신이 정치인도 아니고 학자인데 학자는 정치적으로 뭐 발해는 뭘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실과 실체에 대해서 알릴 건 알려야 된다. 옛날에 그 광주왕제 때 그렇듯이. 그래서 지금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얘기해 주는 것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동감하고 그렇게 나아갈 바를 서서히 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서 조금 용기를 얻었습니다. 근데 그 앞에 발제하신 그 정치군사 쪽에 발표하신 분들이 너무 크게 말씀하셔가지고 저는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거, 그래서 그렇게 큰 얘기를 하지만 이게 실제로 가고 있느냐, 지표상으로 증명이 되느냐, 이걸 집중적으로 얘기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가셨지만, 체제론까지는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간이 뭐 제한되어 있어서 거기까지 못 가고,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해 본 제 결과에 의하면, 지난번에 제가 만든 책 중에서 포스트 코로나 경제학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 보면 키포인트가 적정 비용, 적정 효과입니다. 최소 비용, 최대 효과가 아니고 자본주의죠. 그 시스템으로 가는 기회는 앞으로 코로나 같은 것이 한번 더 오면 뭐 계속 오겠죠 이제. 주기적으로 5년 주기로 계속 오고 있는데 이것이 인류 경제사회가 공동체가 망하는 징조이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냐는 얘기고 그래서 많은 시사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그렇게 뜬구름 잡는 얘기 하지 말고 실제로 어떤 것인가를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술이 너무 길었는데 93쪽에 3부 썼습니다. 93쪽에 보자면 그래서 문제제기라고 해놓은 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 전쟁이 어느 쪽으로 승패를 가느냐 이행 교수님에 의하면 짧으면 올여름이다 뭐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내기를 해도 좋습니다. 내기하면 뭐 괜찮겠죠. 그런데 핵심적인 것은 그로 인해서 무엇이 변화하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본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결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서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올라갔는데 이게 고인플레이션이거든요. 어느 정도의 수준이고 이게 도대체가 그 에너지와 곡물 가격 중심으로 일단 올라간 것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라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나라에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피해를 주고 있고 세계에 얼마만큼 피해를 주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피해를 본 자가 있으면 실체적으로 이익을 본 계층이나 국가가 있을 텐데 여기는 어디냐를 통계를 통해서 보자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로 말 같으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작년에 어마어마한 무역 적자가 일어났습니다. 약 477억 달러의 무역 적자가 일어났는데 이게 14년 만의 기록입니다. 근데 14년 전이 2008년도거든요. 2008년도가 그 유명한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인데 그때 비해서도 약 3, 4배 정도의 규모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규모고 문제는 이게 1년 정도라면 그래도 이해가 가지만 만약에 내년까지, 즉 올해죠. 올해 내년까지 계속 이 기조가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한국의 지금까지 해왔던 경제 시스템에 중대한 문제가 나타납니다. 즉 변화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무역 흑자 기조로 버텨왔던 이 시스템 자체가 이제 붕괴될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에 걷잡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그에 대해서 대처책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실체적으로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무역 적자 문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세 번째 문제제기가 뭐냐면 그래서 지금 신냉전 하는데 실제로 신냉전의 실체가 움직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만 일단 짚고 넘어가도
차기 우리가 해야 될 경제 문제 이런 것들의 구체적인 실천이 드러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먼저 95쪽에 보시면 우크라이나 전쟁 1년 인플레이션 동향입니다. 보시다시피 한국은 2025년도에 4.75%고요. 그리고 그 유명한 미국은 7%가 넘었습니다.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들은 60%가 넘었었죠. 그러니까 초고도의 인플레이션인데 이게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이냐 보면 2019년 즉 코로나 발발 직전이죠. 그때 인플레이션을 보면 우리나라 0.3%, 2.9%, 인도 4.17%, 거의 1%, 2% 또는 0. 몇 %대거든요. 이거 비하면 5배, 10배의 규모입니다. 대단한 규모로 이래서 결국 그 결과가 뭐냐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미국의 불가피한 고금리 정책으로 나타나서 초창기에 2022년 초창기에 제로금리가 현재는 4.75%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대단한 비중이고 그 전체가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쳐서 우리도 지금 3.5%, 3.75%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자체가 경기 침체의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2022년도에 성장률 침체한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쭉 보시면 제가 얘기 나오니까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 인플레이션 고금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냐 하면 영향을 미쳤지만 결정적인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그 코로나 사태 이후로 재정 확대 정책, 제로금리 정책, 경기 확장 정책 이런 것들이 넘쳐가지고 지금에 와서 많은 충격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 플러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곡물 가격의 상승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96쪽에 보면 그 그림 이래 보시면 2020년대 월별 그 에너지 가스 가격 추이로 나오는데 보다시피 그 중간에 약 70% 정도가 가격 상승이 일어납니다. 이게 그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여러분 작년에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기름값이 2천 몇백 원까지 오른 적이 있었죠.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근데 이게 한 2, 3, 4개월 정도에 그치고 후반기로 넘어가면 보다시피 다시 뚝 떨어집니다. 뚝 떨어져서 그러면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사실은 별거 아닌 것이 아니라 이 시스템은 결국은 다른 누구에 의해서 대체됐다고 보는 겁니다. 대체 효과라는 거죠. 그럼 누가 대체겠느냐? 당연히 그것은 미국으로부터 대체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로 시엘가스들이 러시아, 우크라이나발 경로로 들어오는 원유 가스망을 대체해서 미국산 석유 혹은 가스가 엄청나게 들어왔다는 거죠. 이때 중요한 것은 미국산 에너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셰일가스인데 셰일가스는 배럴당 50달러에서 60달러 정도가 되지 않으면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원가가 안 나와서. 그런데 이 시기에 올라간 것의 대부분은 결국은 미국산 대체가스 원유로 석유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거죠. 그것은 측면은 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결과가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미국이 이익을 하나 받고 두 번째는 그러면 러시아는 망했느냐라는 건데 러시아가 안타깝게도 미국의 기대와 다르게 안 망합니다. 안 망하는 이유가 거기 101쪽에 보시면 101쪽입니다. 다른 쪽도 아니고 101쪽에 보시면 러시아의 주요국과 무역 수지가 나오는데요. 2021년 대비 2022년 무역 수지 추이가 188%로 증가합니다. 러시아는 안 망했다는 거죠. 그리고 중국은 그렇다면 망했냐? 여러 가지 제재에서 중국은 망했느냐 하면 중국도 증감이 1위가 18%가 증가합니다. 중국도 안 망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 전쟁 또는 하이 인플레이션으로부터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줄 알았던 중국, 러시아 그리고 미국도 안 망합니다. 미국은 수지 증감률이 1%, 그럼 거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국가들이 오히려 이익을 보고 있는 것이고 오히려 한국 같은 경우가 마이너스 245%, 일본 같은 경우는 1005%의 무역 수지 감소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오히려 다른 나라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특히 아시아의 주요 대미국 의존 경제로 드러났던 나라들이 이렇게 힘이 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98쪽에 보면 우크라이나에서 주요 가스 경로 이런 것도 쭉 나오니까 이건 다 아시는 거고 알려진 자료들이고 그다음에
표 3의 연도별 주요 국가 경제 성장을 보더라도 2022년도에 보면은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중국이 상대적으로 덜 떨어지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많은 타격을 보고 있습니다. 즉 미국 같은 경우도 올라가긴 올라가지만 그렇게 올라가지 않고 어느 정도 이익을 받다치고 고금리이더라도 오히려 그 주변 국가인 우리나라, 일본 같은 게 타격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100쪽에 보시면 표 4의 연도별 미국 주요 수출 품목 증감률이 나오는데 2021년도에서 뭐가 증가하냐 보면은 그 전에 뭐 에어크래프트 비행기 뭐 등등등 있었지만 2022년도 보면 1, 2, 3위가 전부 크루드 오일 또는 크루드 오일을 제외한 오일 아니면 가스 다 이런 식입니다. 프로수가 거의 뭐 증감률이 68%, 59% 다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이익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나마 미국을 버텨서 이익을 보는 바로 그 증거라는 것이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다 보여줄 수는 없고 또 그 표를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표 6, 102쪽 연도별 한국의 국가별 무역 수지를 보면 그래서 한국은 어떻게 되느냐가 우리로서는 중요한 문제니까 보자면 우리나라는 보다시피 그 무역 수지가 2022년도에 마이너스 477억 달러가 무역 수지가 일어났고 13년 처음이죠. 그 다음에 이 주요 원인이 뭐냐를 보시면 중국에 대한 수출이 마이너스 4.4%로 줄고요. 수입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게 그래도 흑자를 봤었지만 2022년까지 2023년 2월 바로 전달까지입니다. 전달까지 드디어 20년 만에 마이너스 대중국 마이너스 수출을 기록합니다. 즉 수지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마이너스로. 근데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 여러분 혹시 현대기아차가 미국에서 180만 대, 중국에 180만 대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근데 작년에 현대자동차가 중국에서 판 자동차가 30만 대가 안 됩니다. 즉 6분의 1로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럼 러시아는 어떻게 됐느냐?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약 40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었는데 그 전체를 철수할 거냐 말 거냐를 지금 현대기아차가 고민하고 있답니다. 만약 이 상태로 계속 가면은 결국은 철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러시아, 일본에 대해서 러시아, 중국에 대해서는 거의 맹목적으로 손을 놓게 되는 이런 사태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지금 여기 쭉 나와 있는데 여기서 뭐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그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표 8, 104쪽에 보시면 연도별 한국의 주요 품목별 수지를 보면 전자 집적 회로가 지금 폭감하고 있죠. 이게 우리가 반도체 이런 것들을 주로 파는 나라들인데 보다시피 지금 어마어마한 그 적자가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수입이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입이 대폭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중국산이나 기타 산으로부터 그 부품 대체 전략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파는 품목들이 부품들이거든요. 자동차 부품이든 전자 반도체 부품이든 다 이런 것들인데 이 구조 자체가 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니 현대차니 이런 데들도 이제 다 변하지 않은 살지 못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도 지금 수입이 더 많아지고 있고요. 특히 축전지 같은 경우도 수입이 훨씬 많아지고 있습니다. 요즘 뭐 축전지 뭐 하면 잘 된다 그러지만 실제로는 우리나라 축전지가 세계적으로 밀리고 있다는 뜻이고 이 얘기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축전지가 아니라 현지 생산으로 다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것이다. 이게 이른바 FTA 나올 때부터 이랬는데 전부 중국 현지든 미국 현지든 현지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먹을 수 있는 거리가 없다는 겁니다. 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나라의 그 산업 전환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의 일련이 뭐냐 하면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 일련은 에너지 가격 폭등이지만 일부분이고 전체적으로 미국의 대체 효과에 의해서 미국산 에너지의 대체 효과에 의해서 미국에 많이 넘어갔는데 그럼 유럽은 어떻게 됐냐는 겁니다. 유럽은 따라서 이번 그 전쟁으로부터 가장 피해를 받는 지역인데 피해를 받는 지역 중에서 제일 핵심이 결국은 곡물 가격과 에너지 가격입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유럽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재생에너지를 줄이고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주로 쓰겠다는 전략에서 그렇다면 에너지 자립전략으로 가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했지만 이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갑자기 뭐 원전을 안 생산하다가 다시 생산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듯이 따라서 당분간은
미국산 대체 에너지에서 유럽이 지배받는 시스템이 계속될 거고 러시아는 인도나 중국 등의 석유를 팔아서 역시 이익을 보는 구조. 아까 말씀드린 그 신경제 냉전 구조가 당분간 지속될 거고 이 움직임이 쉽게 안 깨질 겁니다. 이미 판발을 들었기 때문에 특히 전쟁을 이미 겪어왔기 때문에 전쟁이라는 실체가 다시 옛날을 복구하기를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미 신냉전이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고 그래서 이 각종 그 표를 보자면 106쪽에 중국의 주요 무역 적자 국가를 보시면 이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러시아가 지금 중국의 주요 무역 적자국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한국이 2011년 4위에서 2022년 6위로 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아예 지금 보이지도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주요 수출 국가를 보는데 이때 중요한 것이 이제 6위의 인도입니다. 인도를 보시자면 없던 곳에서 2021년 하위에서 6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즉 인도, 러시아 그리고 중국 등으로 인한 새 삼각 구도 혹은 새 신냉전 구도의 시스템이 지표상으로 잡히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얼마큼 더 갈지 모르겠지만 이미 보이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제일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뭐 이런 발표 현장에서 아무리 얘기를 하더라도 정책 결정자들은 우리 같은 뭐 진보적으로 뭘 생각하는 발표하는 사람들의 말을 한 번도 듣지를 않아요. 거의 먹히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용기를 내야 될 때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용기를 낼 때가 뭐냐면 지금처럼 수동적인 입장에서 계속 당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적극적인 입장에서 한 번은 예를 들어 우리가 중립을 선언한다든가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신냉전 시스템으로부터 양자 균형된 무역 수지 흑자 전략으로 나가야지 한쪽에 지나치게 몰렸을 경우에 지금 통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주 심각한 혹은 중대한 적자의 기록폭에 서기 때문에 저는 그 균형적인 무역 전략으로 입지를 세워야 된다는 것이 이 논글의 최종 결론입니다. 빨리 끝났죠? 네.